결혼 첫날 밤 새벽 2시. 7살 아이처럼 천진난만했던 남편이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임계점을 넘었다. 박교철 교수님, 델타 파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되었습니다. 잠꼬대라기엔 너무도 정확한 어조. 낮 동안 수아 누나를 부르며 레고를 조립하던 그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부 송하민이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던 그때 강윤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송하민 씨,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간파한 듯한 날카로운 지성. 낮에 그 흐릿하고 순한 눈망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를 끝으로 강윤재는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다시 송하민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잠들었습니다. 방금 그건 누구였지? 50억의 빚을 갚기 위해 들어온 이 집. 하지만 송하민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된 이 남자는 7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송하민. 27. 시립도서관 사서. 어제까지만 해도 송하민의 세상은 낡은 책 냄새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송하민은 자기 이름 석자 대신 50억짜리 신부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 송재만 씨는 평생 정직하게 집을 짓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파도는 정직한 사람에게 더 가혹했죠. 30년 동안 일군 작은 건설사가 부도났고 50억이라는 빚더미가 송재만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민아,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갚을 거야. 너 이 결혼 안 해도 돼.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가 저 혼자 키우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빠 지킬게요. 그리고 그분. 강진호 회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된대요. 어렵지 않아요. 송하민 양 우리 윤재는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3년 전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어요. 송하민 양이 우리 윤재를 잘 돌봐주기만 한다면 송재만 씨 50억 빚은 내가 모두 거두어 드리지요. 회장님 그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결혼식 올립시다. 답을 주세요. 특별하다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날 송하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자리에서 사인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송하민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저택에 신부화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새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저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 있었어요. 뭐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정부 최정숙 아주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송하민이 곧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 우와,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아줄 수아 누나예요. 수아요? 저 송하민인데요. 그리고 누나라고요? 응. 아빠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누나가 윤재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될 거라고요. 누나, 윤재랑 레고도 같이 할 거죠. 30살. 송하민 앞에 선 남자는 분명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망울은 7살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송하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억의 대가는 다 자란 아이. 유모가 되어달라는 뜻이었구나. 조촐한 결혼식. 50억 빚을 거둔다는 거대한 거래의 무대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작은 행사였습니다. 하객은 단 20명. 그것도 모두 강진호 회장 측 사람들. 신부 측은 송하민의 아버지 송재만 씨뿐이었습니다. 하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저 괜찮아요. 어떻게든 살아낼게요. 약속해요. 누나. 이 꽃 진짜 예뻐. 누나 줄게. 그리고 이 케이크도 누나가 먹어. 결혼식 내내 강윤재는 송하민의 드레스 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송하민의 접시에 얹어주며 아이처럼 좋아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송하민의 처지가 서러워 하객들 몰래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대한 강가의 저택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윤재는 침실 한 구석 소파에 웅크려 금세 잠이 들었더군요. 윤재 씨, 거기서 자면 불편할 텐데. 이불을 덮어주려 송하민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내뱉던 강윤재의 몸이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라도 꾸는 건지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안 돼, 멈춰. 압력 수치가. 델타 파동이 너무 빨라. 박교철 교수님 제발. 잠꼬대라기엔 너무나 또박또박한 말투. 아까까지 누나를 찾던 그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송하민은 얼어붙은 채 강윤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송하민 씨. 윤재 씨, 깼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강윤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송하민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쥐었죠.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쨌든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강윤재는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다시 송하민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 사람 다 자란 아이가 아니야. 송하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뜨거운 온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들어온 이 집. 그런데 송하민의 남편이 된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알아내야 해. 이 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알아내야 해. 내일부터 시작될 이 집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유모 역할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하고도 기묘한 예감이 송하민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단 몇 초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어젯밤 송하민이 본 그 서늘한 눈빛은 환각이었을까요? 아침이 밝자 강윤재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반찬 투정을 하는 영락없는 7살 아이의 모습으로. 누나. 오늘은 누나가 윤재랑 같이 레고 만들 거지. 윤재 새 우주선 만들고 있는데 누나 도와줄 거지. 네, 그래요. 윤재 씨 같이 만들어요. 세아가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윤재가 밤에 헛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깨우지 말거라. 그저 피곤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잠꼬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지? 한경순 여사의 눈빛엔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송하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서 레고를 조립하는 강윤재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강윤재는 레고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설계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블록을 바닥에 펼쳐놓고 마치 머릿속에 이미 완성본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막힘없이 손을 움직이죠. 저게 뭐지? 단순한 성곽이 아니야. 어느새 거실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정교한 해상기지 같기도 했고 복잡한 물리 실험장치 같기도 한 기묘한 형체. 송하민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수많은 과학 서적을 정리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챘죠. 이건 7살 아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나 이것 봐요. 윤재가 만든 비밀기지예요. 예쁘죠? 윤재 씨,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 잠시의 멈칫. 송하민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나. 오늘 밤엔 거실에서 텐트 자자. 캠핑 같이. 윤재 캠핑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요. 윤재 씨 같이 텐트 쳐요. 강윤재의 고집으로 두 사람은 거실에 이불 텐트를 쳤습니다. 송하민은 이때를 위해 미리 작은 녹음기를 친구 사이에 숨겨두었죠. 좁은 텐트 안 강윤재의 규칙적인 숨소리. 송하민은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녹음할 거야. 새벽 2시. 강윤재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엔 다시 땀방울이 맺히고 닫힌 입술 사이로 낮은 웅얼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송하민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체역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해수 온도 1.5도 상승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값 델타5를 다시 확인하세요. 박교철 교수님, 이 데이터는 조작되었습니다. 송하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수많은 과학 서적을 정리했지만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수준도 넘어서는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해양 생태학적 분석. 안 돼, 예린아. 그 밸브를 열면 안 돼. 모두가 죽어. 바다가 검게 변하고 있어. 예린.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송하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 가족들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올 때 강윤재의 손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허공을 절박하게 휘저었습니다. 강윤재라는 사람의 시계는 7살에서 멈춘 게 아니야. 그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악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숨어버린 거야. 잠꼬대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송하민은 강윤재가 뱉어낸 키워드들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첩에 적힌 키워드들. 블루오션 연구소. 박교철 교수. 예린 차예린. 2023년 폭발 사고. 델타5 시뮬레이션. 헬스 온도 1.5도. 다음 날 아침 송하민은 도서관 사서로서의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말도 안 돼. 3년 전 블루오션 해양연구소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 사고. 당시 촉망받던 천재 연구원 한 명이 현장에서 지능퇴행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라졌다는 기사. 그 연구원의 이름은 강윤재. 강윤재. 한국해양학계가 주목하던 30살의 천재. 박교철 교수의 수석 제자. 사고 당일 함께 있던 연구원 한 명, 임도훈 박사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또 한 명의 연구원은 현장에서 가벼운 부상만 입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기사 끝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한 것은 동료 연구원 차예린 씨로 알려졌으며 차예린 윤재 씨가 새벽마다 절규하며 부르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윤재 씨의 동료였어. 세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윤재의 오래된 친구야, 인사하렴. 송하민이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검은 정장 그리고 서늘한 눈빛. 그녀가 송하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네요, 송하민 씨. 저는 차예린이라고 합니다. 윤재의 오랜 친구이자 앞으로 태평양그룹 신사업을 도울 실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차예린. 강윤재가 새벽마다 절규하며 부르던 그 이름. 임도훈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그날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그 여자. 그녀가 송하민의 눈앞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재가 밤에 뭐 별다른 말 같은 건 안 하던가요? 송하민의 손에는 어젯밤의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요, 윤재 씨는 잠을 잘 자세요. 차예린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송하민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송하민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된 미궁 속에서 송하민은 자신의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송하민 씨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이세요. 아기가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요? 정말로요? 어지럼증으로 찾은 병원. 송하민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6주. 강윤재와 송하민을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고리가 생긴 겁니다. 윤재 씨. 저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우와. 진짜? 윤재한테 동생 생기는 거야? 박수를 치며 좋아하던 강윤재가 갑자기 송하민의 배에 귀를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임신 초기엔 엽산이 중요해. 스트레스는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이야. 송하민 씨,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송하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강윤재가 자기 이름을 불렀거든요. 수아 누나가 아니라 송하민 씨라고요. 하지만 강윤재는 곧바로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아기가 배고프대요. 라며 웃었습니다. 윤재 씨 진짜 당신은 누구예요? 차예린은 강윤재의 오랜 친구라며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윤재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윤재야, 기억 안 나? 네가 망가뜨린 그 실험실 말이야. 바다가 검게 변하던 그날의 냄새. 임도훈 박사 시신이 떠오르던 그 검은 바다 잊은 건 아니지. 그럴 때마다 강윤재는 귀를 막고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송하민이 다가가려 하면 차예린은 차가운 미소로 송하민의 앞을 가로막았죠. 송하민 씨, 너무 윤재에게 정주지 마세요. 어차피 껍데기뿐인 사람이잖아요. 50억 빚 갚았으면 그만 나가주시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임신하셨다고요? 그거 정말 윤재 아이는 맞으세요? 윤재가 그 가능하긴 해요? 차예린 실장님. 우리 부부 일은 우리 일이에요.
어느 늦은 밤 송하민이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가정부 최정숙 아주머니가 송하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30년 이 집에 있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차혜린이라는 여자, 윤재 도련님이 사고 나기 전부터 박교철 교수님과 함께 연구실에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엔 회장님 댁에 자주 와서 따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이 윤재 도련님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을 사고 직후에 내리셨던 것 같아요. 결정이라뇨? 무슨 결정이요? 병원에서 윤재 도련님 데려오시던 날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윤재가 깨어나면 우리 그룹이 끝난다. 일단은 아이로 살게 두자.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저도 끝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재 씨가 깨어나는 것을 회장님이 맡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사모님이 윤재 도련님을 사랑한다면 그 진짜 윤재를 깨워주세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본 적 없는 진짜 강윤재 박사님을요. 세아가, 너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북쪽 해안도로에 가셨다가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어. 빨리 윤재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어디로 가면 돼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곳은 북쪽 끝 깎아지른 해안 절벽. 그곳은 응급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송하민은 강윤재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도 송하민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절벽에서 만나자고. 이상해. 송하민과 강윤재가 절벽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쓰러진 시아버지가 아닌 절벽 끝에 선 차혜린이었습니다. 결국 왔네. 윤재야, 기억나? 3년 전 오늘 우리가 이 바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바다 검은 바다. 강윤재는 물 공포증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혜린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송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사라져야 윤재가 완전히 미치든 돌아오든 할 거 아냐? 50억 받고 들어왔으면 50억 값 해야지. 이 지겨운 연극 여기서 끝내자고. 안 돼. 우리 아기는. 네 뱃속 그것도 같이. 가버리면 깔끔하지. 차혜린의 힘에 밀려 송하민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죠. 떨어지는 찰나 송하민은 강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송하민.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송하민은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만은 살려야 하는데. 사방은 어둡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송하민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어둠이었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송하민은 보았습니다. 위에서 거대한 물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그토록 무서워하던 사람. 바다 근처에도 가지 못해 벌벌 떨던 그 남자가 송하민을 구하기 위해 이깊고 검은 심해로 뛰어든 것입니다. 윤재 씨? 강윤재의 손이 송하민의 손을 잡는 순간 송하민은 보았습니다. 강윤재의 눈빛이 더 이상 7살 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로 밀려드는 순간 인간은 가장 본능적인 공포를 마주합니다. 어둠뿐인 물속에서 송하민의 의식이 가라앉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송하민은 보았습니다. 수면 위를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과 그 빛을 가르며 내려오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요. 물을 그토록 무서워하던 강윤재였습니다. 무릎을 덜덜 떨며 바다 근처에도 못 가던 그 사람이 지금 송하민의 손을 잡기 위해 심연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송하민을 끌어당겨 수면 위로 밀어 올렸죠. 해변으로 밀려온 송하민은 한참을 각혈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곁에 있는 강윤재를 보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송하민의 어깨를 감싸 쥔 강윤재의 눈빛이 아까 절벽 위에서 보았던 그 겁먹은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송하민, 숨 쉬어. 천천히. 천천히 호흡해. 윤재 씨? 진짜 윤재 씨예요? 강윤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일어섰습니다. 빗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흐르는 그의 얼굴엔 차갑고도 날카로운 지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윤재야, 너 미쳤어? 그 몸으로 바다에 들어가면 어떡해? 얼른 이리 와. 저 여자는 죽게 내버려둬야 네가 살 수 있어. 아니 죽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네 탐욕이 만든 가짜 데이터들이야. 차예린 실장. 차예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윤재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블루오션 연구소 3공정 밸브 조작. 그리고 연구비 횡령을 덮기 위해 일으킨 실험실 폭발 사고. 그날 임도훈 박사를 피상구로 못 가게 막은 것도 너였지. 너 다 기억하는 거야? 내가 다 잊었을 줄 알았나? 내 뇌는 잠시 쉬고 있었을 뿐 단 한순간도 그날의 진실을 잊은 적 없어. 임도훈 형이 죽기 직전에 나한테 보낸 그 USB도 내가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다 기억해. 강윤재는 주머니에서 물에 젖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복구가 끝난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죠. 폭발 사고 당일 밸브 조작 영상, 차예린이 박교철 교수와 주고받은 카톡, 임도훈 박사가 죽기 직전 강윤재에게 보낸 마지막 USB 파일. 이 모든 게 클라우드에 있었어. 단지 내가 7살로 살면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잠궈둔 거지. 너희가 안심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럼 너 처음부터 7살 행세를? 처음엔 정말 기억이 끊겨 있었어. 하지만 사고 1년 후부터 단편적으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 그때 내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너희가 알면 나는 두 번째 사고로 죽을 거다. 그래서 7살 행세를 계속한 거야. 진짜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경찰은 이미 오고 있어. 네가 내 아내한테 손을 뗀 순간 너에 대한 내 마지막 연민도 끝났으니까. 안 돼. 안 돼. 차예린 씨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윤재는 다시 송하민의 곁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의 냉철함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을 하고 송하민을 바라보았죠. 송하민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너한테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나는 매일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 그래서 너 결혼식 당일에도 너를 보면서 차마 진짜 내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윤재 씨. 3년 동안 너를 본 적이 있어. 도서관에서 일하던 너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신부 후보로 데려오기 훨씬 전에 박교철 교수가 그러더라. 강 박사, 자네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안전한 가정으로 들어가야겠어.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회사 빚 50억을 매입한 것도 그 직후였어. 너를 신부로 만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너의 사진을 박 교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박 교수님이 그러셨어. 이 아가씨라면 자네 마음 깨우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래서 너를 만나러 결혼식장에 들어간 그 첫 순간 나도 모르게 7살 아이의 가면이 한순간 무너질 뻔했어. 너무 예뻐서. 너무 따뜻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강윤재는 한시도 송하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다가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송하민 씨 아기 무사합니다. 그리고 강윤재 씨. 극심한 충격이 오히려 뇌에 닫힌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의학적으로도 보고되는 기적적인 경우입니다. 강윤재는 송하민의 손을 꼭 잡고 뱃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쿵쾅쿵쾅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축복해주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송하민 이제 아무데도 안 가.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를 평생 지킬 거야. 약속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차예린에게는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교철 교수도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 태평양그룹 강진호 회장은 강윤재 박사의 회복을 막아온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잘못 살았다.
윤재 살리려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그룹 살리려 한 거지. 결국 내 자식 인생 3년이나 빼앗았어. 너한테도 50억으로 인생 묶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윤재 씨가 살아있어줘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 우리 인생 살게 두세요. 강윤재의 서재는 이제 레고 블록 대신 복잡한 논문과 해양 관측 자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가문의 경영권 대신 연구실을 택했습니다. 차예린이 더럽혔던 해양 데이터를 바로잡고 진짜 바다를 지키는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을 올감했던 그 무거운 결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송하민 이 종이는 이제 필요 없어. 너를 빚쟁이의 딸로 이 집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 아내로서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니까. 강윤재는 송하민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는 마치 송하민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윤재 서방, 내가 미안하네. 자네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했어. 우리 딸한테도 자네한테도 죽을 죄를 지었어. 아버님 50억은 제가 살아있어서 갚을 수 있는 빚이고 송하민이 제 곁에 있어서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송재만 건설은 다시 일으키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지으셨던 그 집들 다시 짓게 해드리고 싶어요. 윤재 서방, 윤재 서방.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된 송하민은 강윤재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가 이제는 태어날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밝길 줄 잘하네. 활발한 아기가 될 것 같아. 윤재 씨,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요? 바다는 어때? 우리 둘을 살린 그 푸른 바다. 우리 아이가 그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강바다 좋네요. 우리 바다. 어느 날 송하민의 집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박교철 교수가 구속 직전에 미리 붙여둔 편지였습니다. 강윤재 박사에게. 나는 평생 자네의 스승이었지만 결국 자네의 가장 큰 적이었네. 차예린에게 매수되어 자네를 그 사고로 몰아넣은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그래도 한 가지, 자네에게 송하민 씨를 소개해 준 것만은 내 인생에서 한 번 한 옳은 일이라고 믿네. 송하민 씨가 자네의 잠긴 문을 열어줄 거라고 박 교수이 마지막 직감이 말했거든. 부디 행복하게 살게. 박 교수님, 마지막엔 사람이 되셨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였군요.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어제보다 더 반짝입니다. 강윤재가 송하민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마워 송하민. 내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와 줘서. 그리고 다시 빛을 보게 해줘서. 윤재 씨, 우리 둘을 만나게 한 그 운명에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감사해요. 50억으로 시작된 만남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이 두 손과 이 작은 생명, 그리고 저 바다뿐이네요. 그것만으로 충분해 안 그래? 네,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바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바다를 볼 수 있겠죠? 인생의 파도는 언제든 다시 높게 일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함께 걸어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곁에 있으니까요.